원래 이 자리는 법의 스승, 법사님께서 불법에 대해서 설법하는 자리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러 나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전에 있는 불법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생각했던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어제 오늘 또 보셨을 겁니다. 절에 오실 때마다 그 출입문이 있죠. 그 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불이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속과 스님들이 수행하는 승가, 승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승속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고 서로 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평소에 제가 늘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그 화두와 같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서유기 아시죠? 거기 보면은 현장법사가 불법을 구해서 몇 마리 서역에 가서 불경을 구하는데 거기에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불교 경전을 책을 짝짝 찢어서 공중에 뿌려버립니다. 그게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불법이 책 경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곳곳에 다 스며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속에 살면서 생각한 내용이 불법과도 통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학을 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부족한 공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에 다니고 또 열심히 공부 일과표를 짜놓고 밤새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방학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방학이란 무엇인지,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등과 연관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방학이란 말 그대로 놓을 방자에다가 배울 학자, 학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평소에 스승으로부터 많이 듣고 책으로부터 많이 보고 이렇게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배우기, 밖으로부터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배우기를 그만두라는 뜻이 방학입니다. 왜 밖으로부터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식들을 더 쌓으면 쌓을수록 좋을 텐데 그만 쌓으라고 방학을 두는 것일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허망하다. 학이 불사 즉 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책에 쓰여지는 문자만 익히고 자기 자신 돌이켜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깨닫는 과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러한 공부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이 없이 자기 멋대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이불학 면벽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 온전해지신 겁니다. 방학은 그런 의미에서 밖으로부터의 지식 쌓기를 그만두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찾아보라는 뜻에서 방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죠? 나를 찾아서죠. 자기를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방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기 말에 특별히 방학 기간에만 방학을 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내내 스스로 방학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찾는 공부를 해야지 온전한 공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을 하지 않고 자신을 찾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끝없이 외적인 추구와 축적에 매달리게 됩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의무감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답을 찾아내지 않고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따라하기, 맞추어 가기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렇게 따라하고 맞춰가는 방식의 휩쓸려가는 삶,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자기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지 않고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시발점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란 말이 있죠. 한자로 보면 재미있어요. 자기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 그게 자기로부터 비롯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고 맞춰가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 공자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로서 인을 가르쳤죠. 인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충, 보통 충성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서, 용서할 때 용서, 이제 서를 얘기합니다. 충은 한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충이란 말이 굉장히 뭔가 그 본질과 다르게 잘못 쓰이고 있어요. 보통 충이라고 하면 뭐 조직에 대한 충성, 뭐 그 상관에 대한 충성, 다른 것에 맞춰가는 것을 충이라고 하는데, 충이란 말의 원래 본 뜻은 자기 내면의 중심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자가 가르치는 그 충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기 충실, 자기 성실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서자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용서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가르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성실, 자기 충실이 바탕이 되고서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가 강조하는 건 먼저 자기 완성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선우를 가리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고 서로 그 상보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기 완성입니다. 자기 완성 없이 중생을 구제한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폭력이고 구속이 될 수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심을 자기에 두고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일찍이 이혼을 했어요. 애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애가 중학생, 아직 어릴 때였어요. 부모 이혼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혼자서 제 동생도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합니다만은 그 교수 월급 모아서 어렵게 학비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 때 생활 잘 하고 있나 이제 가봤어요. 그래서 같이 머리를 하자고 미장원을 같이 갔는데 미장원 머리 손질하는 값이 500불입니다. 500불이래. 동생은 완전히 기가 확 질렸어요. 여러분 500불이면 얼마나 좀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질려서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막 눈물이 나오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부랴부랴 쫓아나와서 엄마 진정하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엄마가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돈을 나는 쓰고 있다. 나는 머리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는 그것만 있으면 더 다른 건 바랄 게 없다. 내가 다른 사람 뭐 명품 사치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데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고 나한테 그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다.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 동생은 깜짝 놀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자신 있게 돈을 쓰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딸이 대단히 대견해 보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나도 따라서 하고 남이 가지면 나도 갖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가지고 싶은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보다 자기에게 충실한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결국은 심판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있죠? 객관적 미의 기준에 쫙 맞춰진 그렇게 팔등신 표준형 미인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상당히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엉뚱맞기도 하고 조금은 별나기도 생겼죠. 자기 모습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객관적 미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수치스럽고 성형이라도 해서 거기에 맞춰 가면 자기가 좀 더 좋아 보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표준과 다른 그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자기만의 별다른 모습, 거기에 참다운 가치가 있고 거기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습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행동,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기적 욕망에 또 본능에 휩쓸려서 부끄러운 짓도 했고 때로는 법이나 도덕에 저촉되는 그런 일도 한 적이 있고 거짓말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런 부끄럽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통 그런 것뿐입니까? 그렇게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밤새워서 무엇이 바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적도 있고 또 땀 흘려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모든 직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행위를 자기가 해오면서 산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티내지 않고 또 도와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이 제법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괜찮은 부분, 밝은 부분에 시선을 두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가 제법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괜찮은 존재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제법 괜찮은 존재다 라는 느낌, 그걸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구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인정의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저는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게 자존감이고 그게 있어야지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과 서로 대비되는 게 기준이 자기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항상 의식하는 마음, 그걸 비슷한데도 의미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자존심이라고 얘기해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왜소하고 초라하고 가치 없게 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마음이고 자기를 때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이라고 부르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생기지 않고 자기의 모양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에서, 가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자존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지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그 누구와도 다르게 생겼고 그 누구와도 다른 삶을 살아왔고 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하고 독특한 가치, 그것을 키우고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선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달래는 진달래 꽃으로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 꽃으로 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꽃을 피우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장미꽃을 피우려고 해요. 되지도 않은 장미꽃을 피우려고 하게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 장미꽃이 되거나 덜 된 장미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진짜 장미꽃에 비해서 항상 초라하고 볼품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꽃을 피울 때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성공하고 싶죠? 성공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삶, 우리 사회에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감싸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니까 이기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삶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러한 가치들, 돈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게 많이 차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성공을 다른 사람들이 다 판정할 수 있는 성공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이 판정해 줘야지 성공한 삶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판정의 기준도 나에게 있고 판정하는 사람도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정말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꾸준하게 치열하게 열심히 추구해서 그것을 성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열전에 보면은 백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백이라는 사람은 부패한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주나라 왕조를 세운 그 사람에게 영합하지 않고, 그래도 왕에 대한 지조,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세운 주나라 왕의 조정에 들어가서 벼슬하지 않고, 심지어 그 나라 땅에 나는 곡식도 먹지 않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고 살았는데, 어떤 짓궂은 친구가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고사리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거 아니냐? 네가 정말 주나라가 싫고 그렇다면 고사리도 먹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졌어요. 논리로 따지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고사리도 안 먹고 결국은 굶어 죽은 사람이 백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적 삶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지 않고 출세하지도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백인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올곧은 삶, 절대로 불의와 영합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지켰고, 그래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명예를 얻었죠. 백의 삶이 실패한 삶일까요? 저는 아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준도 자기고 심판도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어느 만큼 철저하게 추구해서 어느 만큼 성취했느냐 아니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공을,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따라다니고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가를 이룬 손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 손자 병법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느냐. 손자 병법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나 마나 이길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 해보나 마나 미리 다 상대방 전력 비교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요건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싸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싸워야지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다른 경기 보세요.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됐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수단과 목적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 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을 나서서 자동차를 타는 것은 수단이고, 여기 통도사에 오는 게 목적이죠. 통도사 오는 건 수단이고, 이 수련에 참여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공부하고 수행하는 건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대학 가기 위한 거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은 또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거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건 돈 벌기 위해서고, 돈은 무엇을 위해서 버는 걸까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벌써 몇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 인간의 행동의 최고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해 봐도 결국은 내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행복하는 게 내 삶의 최고 목표라면 어떻게 살아야죠? 행복을 얻도록, 행복에 도달하도록 살아야겠죠? 행복을 얻으려면, 행복에 도달하려면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감을 못 잡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사자성어로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한다. 연목구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우리는 뭘 행복이라고 그래요? 어떨 때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행복이 동물입니까? 사물이에요? 행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행복한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에요? 예.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아까 기쁘고 편안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그 표현들이 다 갖추어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좋은 그런 걸 우리는 만족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따져봐야 할 것은, 우리가 자기 만족을 느낌을 갖는 건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워요. 목말랐을 때 콜라 한 잔 마셨을 때 자기 만족의 느낌이 있어요.
그죠? 앞사람 놀려니라고 한번 뒤통수를 쳤는데 앞사람이 막 당황하고 놀래고 하면 또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요. 그죠? 그게 행복일까요? 자기 만족의 느낌, 그것이 그 자체로 행복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 삶의 최고 목표는 행복일까요? 뭔가 좀 다르죠? 똑같이 자기 만족의 느낌이긴 느낌인데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자기 만족은 조금 다른 자기 만족입니다. 뭐가 다르죠? 지속에 있어서 다릅니다. 아까 다른 사람 골탕 먹이고 즐거운 건 잠깐이에요. 알아차리고 한 대 얻어맞으면 그 만족감 금방 사라지죠. 콜라 한 잔의 만족감도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은 동료나 상사나 부하들이 아주 존중해주고 만족하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완전히 찬밥이다. 직장 생활의 만족, 가정 생활의 불만족,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죠.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으면 입과 배는 만족스러운데 마음이 캥기죠. 그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의 만족도 만족인데 왜 행복이 아닐까요? 그건 부분적인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족은 온전한 만족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다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한다면은 온전하고 지속되는 자기 만족의 느낌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단순한 자기 만족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고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온전하고 지속적으로 만족해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주관적이고 자기 마음이라면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쓸 필요 없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마음의 훈련만 자기 스스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쉽겠죠? 그렇잖아요. 행복이 자기 만족이죠. 그죠?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만 자기 마음대로 온전하고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힘든 길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실험해 볼까요? 이게 무슨 색이죠? 하얀색이죠? 여러분들 이걸 검정색이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 생각이니까 됩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만족은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지 그 만족이 온전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은 온전히 주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만족,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평가자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만족하려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야지 그 만족이 따를 수가 있죠. 커질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해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만족감이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은 항상 중심과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기 스스로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일,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방학이 필요하듯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과를 축적해가는 사람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죠. 요즘 휴가철이죠. 보통 뭘 떠난다고 하죠? 바캉스를 떠난다고 하죠. 바캉스라는 말, 또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캉스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다, 베이컨시, 비어있음을 뜻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깨를 짓누르는 의무로부터 어떤 강요된 그런 그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기 자신이 내면으로부터 진정하고 싶은 일, 그걸 하는 것이 바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쉬면서 진정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때, 바캉스를 즐길 때 자기 자신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기간에만 학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듯이 휴가를 떠나서 바캉스를 떠나야만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인가 이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그것을 한다면 그 또한 자신에게 충실한 자기 주도적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계종의 종제도 있죠. 수처작죽, 어디에 살든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게 되면은 거짓이 스며들지 않게 됩니다. 진지하게 살게 되고 투철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은 건성건성 하게 되고 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그런 행동들이 표리부동한 모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게 되면 인격의 통일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격이 분열돼요. 맞춰가는 대상에 항상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셨다는 말씀, 천상천하 유화 독존,
저는 그 의미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의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자 나서는 그런 주체적인 삶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이 임종하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걱정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진리에 의존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우물한 개구리, 편협한 엉터살다한 공부하지 말고 뭔가 분명하게 실증이 되고 실제 삶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증명이 되는 그런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맞춰가면서 살지 말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외적인 추구에만 매달리면서 항상 바쁘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심에 항상 자기를 놓고 모든 판단과 행동을 자기 자신으로 내면으로부터 비롯하는 그런 주인이 되어서 수시로 방학을 하고 수시로 바캉스를 즐기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 뭐 하여튼 이것저것 그 많은 걸 생각하고 이것저것 뭐 모자크해서 갖다 붙이면서 제 나름대로 꿰어서 주인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맞추어서 이것저것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